제가 최근에 유제품을 좀 만들어 보려고 유튜브를 막 검색을 해보는데 레시피를? 네네. 근데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제 추천 영상들이 관련돼서 뜨잖아요. 그쵸. 유독 눈에 띄는 게 우유는 아이 몸에 해롭다. 우유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자극적인 이제 네. 멘트들을 쓰잖아요. 맞아요. 우유는 독이다, 뭐 질병을 유발한다 이렇게까지 써있는 이런 영상들도 되게 많고요. 네. 또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서점 같은 데 가면은 관련된 책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찝찝하면 안 먹을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하고 네.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우리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쵸.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그리고 병원 검진을 가도 아이 성장을 위해서 우유를 매일 섭취하게 하세요라고 교육을 받잖아요, 전문가들한테. 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기관에 가면 항상 간식으로 나오는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바로 우유잖아요. 그리고 우유송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우유가 독이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치기는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찝어보고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팩트 체크. 그러면 성장기 아이들, 청소년에게 우유를 먹여서는 안 된다. 우유가 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먼저 정리를 했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다 그럴싸한 말들이네요. 그죠. 네. 아니, 이것만 읽어보면은 네. 사실 진짜 먹이면 안 될 것 같아. 우유를 막 꺼려지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유에는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암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여자아이들에게서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다. 왜 이런 주장이 생겼는지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 이 두 가지 지금 주장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성장 호르몬.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 세포의 성장을 돕는 호르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낙농가에서 소가 빨리 자라는 게 좋잖아요.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젖소에게 주기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주사한다. 그것을 인간이 섭취함으로써 체내 성장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서 또 이로 인해서 암이 발생을 한다. 근데 이 주장이 그럴싸는 한데 하지만 여기에는 되게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네. 우유에 함유되어 있다는 이 성장 호르몬은요, 어찌됐든 소의 성장 호르몬일 거잖아요. 이 소의 성장 호르몬이 이 인간의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소와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를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모순, 성장 호르몬 자체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어쨌든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체내에 흡수될 때 소화기관으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키가 작은 아이들 치료할 때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죠. 네. 그때 어떻게 주죠? 그때 주사제로 넣죠. 그죠.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요. 그것도.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먹는 약이 있다 그러면은 뭐 아이들한테 억한 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주사제로 줄 필요는 없잖아요. 미국 암학회지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냈어요. 유전자 변형 기술로 생산한 소성장 호르몬을 투여한 젖소에서 짠 우유를 마시더라도 사람 체내에서 성장 호르몬, 즉 IGF-1의 농도 상승은 매우 미미하며 이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확률은 적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이 적은 걸 뿐이지 아니라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하지만 그 조금의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요, 이 젖소에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이 2000년도부터 아예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아직 네. 일부 국가에서는 성장 네. 호르몬 투여를 한다고 해요. 근데 네. 국내에서 생산한 우유를 마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성장 호르몬은 됐고요. 다음은 성호르몬. 우유를 많이 마시면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된다,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우유 안에 여성 호르몬이 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건 팩트고요. 또 그 우유를 섭취했을 때 우리 체내에 여성 호르몬이 올라간다. 또 팩트예요. 그런데 그 정도 올라가는 것만으로 사춘기를 앞당긴다?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네. 다른 유제품, 예를 들어 뭐 치즈, 요거트, 산양유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여성 호르몬이 함유된 농도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음식들 중에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대두, 두유, 뭐 이런 블루베리, 라즈베리와 같은 이제 베리류, 석류 네. 뭐 이런 네. 것들도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먹는다 그러면 성조숙증이 일어나냐? 그것도 아니죠. 칠레에서 시행한 한 연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매일 유제품을 섭취한 500명의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흰 우유, 저지방 우유를 섭취한 군이 오히려 생리 시작 시기가 평균보다 늦게 시작되었대요. 그 반면에 밀크쉐이크, 초코 우유 같이 가미가 되어 있는 우유를 섭취한 군에서는 사춘기와 생리 시작 시기가 더 빨랐다라는 결과가 나온 네. 논문이 있어요. 네. 연구 결과를 볼 때 우유를 마시는 것보다는 뭐 비만이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단, 그리고 가족력 요인들이 성조숙증 발병률과 조금 더 연관이 있다는 네.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료를 보면은 우유는 성조숙증을 일으킬까봐 안 먹이신다는 분들 중에 이런 사탕, 주스, 탄산음료, 젤리 뭐 이런 네. 것들은 또 먹이시더라고요. 네. 뭐 다른 애들하고 놀면 놀이터에서 먹게 되잖아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먹이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네. 매일매일 먹이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우선인지 네. 한 번쯤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유에는 항생제가 젖소는 평생 동안 젖을 유선이염이 자생해. 그러므로 우리가 마시는 젖소의 피고름과 항생제로 오염되어 있다. 아, 이 피고름이라는 표현이 참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그러니까. 항생제에 대한 찝찝함은 음.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한 맞아요. 번쯤은 가져봤을 거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선생님? 네. 그 피고름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건가? 그거는 아니죠. 이 또한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유를 마신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젖소도 분만 후에 착유를 하게 되는데 이 분만 후에 착유하는 거는 평균 3회 정도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임신부터는 이게 우유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낙농가에서는 젊고 건강한 젖소의 우유를 착유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젖소도 우리 인간처럼 이제 수의사한테 정기 검진을 받아요. 그리고 착유하기 전에 유선의 상태를 점검을 받겠죠. 근데 유선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유선염이 생겼다고 진단이 되면은 항생제 치료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항생제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착유를 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착유를 하더라도 즉시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유통을 하기 전에 항생제 잔류 검사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류 검사에서 통과를 못한 우유는 또 즉시 폐기가 된다고 네. 합니다. 그럼 이제 무항생제 우유는 그럼 뭐냐? 네. 그거는 이제 항생제를 안 쓰는 건 아니고요. 항생제를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착유할 때까지 그 기간을 일반 우유보다 좀 더 길게 늘리는 거예요? 하는 것 뿐이래요. 그러니까는 결국 최종적으로 항생제 잔류량은 일반 우유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우유가 원래 맞지 않는 민족이다. 그치?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소화도 잘 안 되는 우유를 굳이 마시는 것은 독이 된다. 이것도 일리가 있죠, 그죠? 들어보면은 그래? 유당불내증. 그래, 우리 남편도 유당불내증이야 이러면서 그렇지. 그럼 먼저 이제 유당불내증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봅시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이당류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려면은 소화기관에서 락타제라는 소화효소로 인해서 네. 포도당과 갈락토즈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아시아인은 이제 서양인에 비해서 이 락타제라는 소화효소가 결핍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당이 흡수가 잘 안 돼서 이로 인해서 뭐 설사를 한다든지 우유를 먹으면 아니면 소화 가스가 많이 차서 소화 불량이 온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요, 한 통계에 의하면 75에서 90%가 이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건 그냥 체질인 것 같은데요? 네. 체질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우유를 마시는 거는 유당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유를 마시는 건 아니니까. 칼슘이나 네, 뭐 무기질.
그러면은 유당이 없는 우유, 그러니까 락토프리 제품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정답입니다. 아이들도 어른과 네. 마찬가지로 이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제품을 먹으면 되고요. 뭐 일반 우유라도 조금씩 나눠 먹거나 아니면 좀 데워 먹으면은 이런 이제 유당불내증 증상이 조금 약화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치즈나 요거트 뭐 이런 데는 유당이 우유보다는 좀 덜 함유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같이 대체해서 먹이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유는 소화에서 흔한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다. 그죠? 우유를 마시면 아토피 피부염 등과 같은 알러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의 한 10명 중에 1명은 음식 알러지를 경험을 해요. 네. 근데 그 음식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 중에 우유가 흔한 식품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냥 이 음식 알러지 있는 아이들 중에 우유 알러지가 좀 흔하다 뿐이지 우유가 반대로 음식 알러지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우리 아들이 땅콩 알러지가 있다 해서 땅콩 자체가 안 좋은 음식이 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저희 애들은 땅콩 잘 먹어요. 그러면은 또 땅콩 독이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거야. 그래서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뭐 우리 아이가 피부가 너무 약해요. 이제 우리 뭐 가족 중에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너무 무서워서 이제 우유 유제품을 미리미리 안 먹이시거나 아니면 좀 늦게 이거를 이유식에 도입하시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근데 이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면역 체계에서 이게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을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면역 관용은요, 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이제 이유식 가이드라인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이런 뭐 견과류 6개월부터 먹이죠. 계란 흰자라든지 뭐 밀가루 이런 것도 다 이유식 초중기에 도입하는 걸로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면역 관용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제품도 사실 늦출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전에는 모유나 분유를 충분히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막 돌전에 초중기에 도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돌 이후라면 언제든지 이제 우유는 먹이셔도 되고 어린이 치즈, 어린이 요거트는 그거 역시 한 중기 정도에는 도입을 하셔도 됩니다. 네. 우유에 대한 오해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우유 자체는 우리 아이들에게 칼슘, 무기질 이런 섭취하기에 너무 좋은 식품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과하면 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계속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모든 음식은 과다하게 섭취하면 그만큼의 탈이 납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네. 그럼 적당히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 그렇죠. 네. 이제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기에는요, 우유를 이제 하루에 500cc, 그러니까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는 것을 적당히 마신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마시면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하루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500cc가 또 적은 것 같지만 또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걸 다 못 먹이는데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는 칼슘 우유로 용량을 적게 해서 먹이거나 아니면 치즈나 요거트와 같은 다른 유제품에도 칼슘이 들어있으니까 좀 겸용해서 칼슘 함유량을 이제 확인하면서 먹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 그거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네. 이제 건강한 아이들은 이제 아무 우유나 마셔도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좀 기름진 음식을 좀 자주 먹는다, 아니면 또래보다 좀 과체중이다, 이런 아이들은 일반 우유보다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섭취하는 걸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유불급. 우유 섭취에 대한 너무 과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예, 왜냐, 특히 이제 국내 우유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잘 관리돼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반대로 우유에 대한 너무 이제 맹목적인 맹신으로 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또한 안 된다. 이제 우리 권장 섭취량을 적당히 이 원칙대로 마신다면 이 우유가 우리 아이들이 쑥쑥 성장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유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시니까 저도 들으면서 안심이 되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에이 그건 아니지 싶으면서도 좀 찝찝한 마음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니까 안심하고 우유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이렇게 우유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